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억울하게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미국이 정해놓은 이 틀 안에 들어간 이상 이미 애당초부터 선택은 없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기괴한 독소 조항으로 그때 가서 중국 시장을 다시 독점하려고 할 거예요.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반도체 제재에는 저는 두 가지 구멍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그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어쨌든 미국이 그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규제를 좀 가하고 수출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밸류 체인을 미국 내에다 만들게 하고 또 중국 기업들이 진출을 또 네. 못하게 하고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중국은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지를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지난 5년 동안 미국이 관세 인상이라든지 반도체 제재 다방면으로 중국을 견제해 왔는데 지난 5년 동안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실질적인 대응은 안 했어요. 어떤 참고 견디고 준비하는 차원. 하지만 올해 3월에 전인대랑 정협 양회가 개최됐잖아요. 네. 양회 개최 기간에 진강 신임 외교부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진강 외교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받은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올해 중국의 외교 전략 정상 외교의 중점 포인트는 무엇인가?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국 외교에 대한 기대 전망은 무엇인가? 이 번역본을 제가 다른 경제 방송에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시 그 진행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10년 넘게 중국 리서치를 했을 때 저는 진강 외교부장의 이 답을 보고 이제 시작됐다. 첫 마디가 올해 중국 외교는 이미 가속 버튼을 눌렀고 집결의 나팔을 불었다. 이게 좀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중국은 어떤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이나 전략을 제시할 때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종종 써요. 그러면 대표님은 이 한 문장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글쎄요. 이게 뭔가 가속 버튼, 집결 날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은 참고 견디고 조용히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을 참겠다. 참을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여러모로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는 진격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많은 한국 분들이 말하기를 과거 몇십 년 동안 중국은 덩 샤오핑의 도광양회라는 정책을 취했는데 왜 갑자기 이러냐. 저는 이거는 대단한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덩 샤오핑이 당시에 중국의 장기적인 방향성이나 외교 전략을 제시할 때 이게 긴 문장이 있잖아요. 그 문장이 그 문장을 보면 도광양회 뒤에有所作为유소자귀. 그러니까 도광양회는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 유소자귀는 어떤 그런 장기간의 준비랑 어려움,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 결국은 일을 성사시키는 것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상식적으로 한 나라가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계속 도광양회만 하겠어요. 그리고 한국은 아무래도 미국의 동맹국이라서 그런지 미국과 중국의 어떤 모순이나 구도에서 항상 미국을 좋게 보는 경향이 있고 중국을 하지만 현실은 지난 5년 동안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받았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여러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거지 중국이 먼저 미국을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 외교는 이미 가속 버튼을 눌렀고 집결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앞서 쭉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은 G7을 비롯 사실 G7 내부에서도 이미 균열이 생겼죠. 네. 프랑스를 비롯해서. 근데 어쨌든 제3세계 진영이랑 선진국 진영 그리고 이번 달 5월에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중국이 올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제회의가
이 제1회 중국 중앙아시아 5국 정상회의랑 제3차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나라들이 거의 다 제3세계. 그래서 저는 단순히 중국이 그러니까 G2 구조로만 볼 게 아니라 물론 우리 눈에 와닿는 거는 G2 구조일 수밖에 없지만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는 길게 넓게 보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이런 선진국을 제외한 수많은 신흥국, 제3세계 국가들의 어떤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냉전 사고를 반대하고 어떤 진영 대항.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나라들이 원하는 거는 경제를 발전해서 먹고 살고 더 생활이 좋아지는 건데 거기에 미국이 계속 어떤 패권으로 방해를 하니까 많은 나라들이 계속 몇십 년 동안 참은 거는 참고 싶어서 참은 게 아니라 반항할 힘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요. 아직은 물론 미국이 절대적인 최강국이지만 그 브라질이나 사우디나 러시아나 중국 이외의 나라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제 반항의 깃발을 이제 들고 나왔으니까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어떤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붙어서 같이 미국 패권에 대한.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한국은 그런 느낌, 한국 분들은 그런 느낌이 안 들겠지만 중국은 옛날부터 중남미나 뭐 아프리카 이런 제3세계 지역이랑 몇십 년 동안 계속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서 저 어렸을 때 저도 교과서에서 배운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이랑 잘 협력해서 단결해서 열심히 발전해야 된다. 그러면 특히 중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지역은 중남미는 미국의 지금 시대 식민지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의 기준으로는 지금 중남미는 아직도 미국의 준식민지에 해당되는 그런 제재나 협박을 많이 받거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은 프랑스나 이런 유럽 국가의 그런 옛날에 남겨진 식민지 그런 통치를 아직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반미 연대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제 질서를 미국의 단일 패권을 타파하고 국제질서 다극화라는 이런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욕구라고 할까요? 물론 지금 당장은 질적인 변화는 없지만 저는 올해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그 소위 중국을 중심으로 그 뭐 브라질이 됐든 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뭉치는 이유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시는 그리고 걸로. 이미 유럽 내부에서도 프랑스를 비롯해서 이제 균열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뭐 G7이 선진국을 대표하고 어떤 서방 진영, 이미 서방 진영도 올해 들어서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들어 이미 프랑스를 비롯해 점점 더 균열이 생기는 거는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몇 년 전에는 마치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제재를 많이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미국의 의지와는 달리 오히려 미국이 점점 고립되는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그 한국을 포함한 뭐 유럽의 기업들도 그렇고요. 반도체 혹은 배터리와 관련해서 미국 내 그 밸류체인 공장들을 이제 세우게끔 여러 가지 지원 정책, 네. 보조금 정책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규제를 가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네. 이러한 현상들 이게 각 정말 중국이나 한국의 이 관련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거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거든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억울하게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지금 저희 생각은 그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 2월 미 상무부 장관이 미국 현지 대학에서 이 반도체 전략과 관련해서 강연을 했는데 그중 핵심 문장은 딱 하나예요. 미국 입장에서 방어 전략과 공격 전략이 있다. 방어 전략은 중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해서 중국이 최첨단 기술을 가지지 못하게 막는 것. 공격 전략은 미국에 투자하게 하는 것.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게 하려면 결국은 대만과 한국이죠.
아까 앞서 그 탈달러화랑 유엔화 문제를 말씀드릴 때 언급한 그 스위프트처럼 저는 이미 미국이 작년에 반도체 지원법, 스위프트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달러 패권 이 게임을 하는 공간이라면, 게임을 하는 플랫폼이라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이 만들고자 하는 이런 어느 연극 무대? 그러면 TSMC든 그러면 대만 반도체 기업이든 그러면 대만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이미 미국이 정해놓은 이 틀 안에 들어간 이상 이미 애당초부터 선택은 없다고 생각해요. 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애당초부터 한국은 아마 선택이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작년에 한국의 보수 정권이 집권했고 그러면 그 정권이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하든 이미 친미라는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미국이 정한 어떤 반도체든 어떤 다른 제재든 한국은 이미 그 덫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애당초부터 선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첨단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한 산업이니까 어떤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14나노 이상의 일반적인 통상용인 그런 반도체는 이미 상당 부분 국산화돼서 그리고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많이 수출하고 있지만 14나노 이내 첨단 반도체는 확실히 중국이 양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R&D 단계에서 조금 나오는 건 있지만 그거는 양산이랑 전혀 다른 그렇죠. 타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 분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더 잘 아시겠지만 단순 제조뿐만 아니라 소재와 장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특허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은 지금 당장은 14나노 이내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봐서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 때문에 중국이 확실히 큰 타격을 받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제재든 초기에는 상대방을 크게 파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은 그 제재하는 측도 결국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반도체 제재에는 저는 두 가지 구멍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어떤 시장이든 공급과 수요의 선순환 또는 악순환, 선순환으로 어떤 형성돼서 그 시장을 조성하고 키워가는 건데 미국의 이런 반도체 제재는 공급과 수요에서 수요 측, 그 수요에서도 5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시장인 중국 수요 측을 무시한 이런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공급 측면에서도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미국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 올해 바이든 정부가 처음에 둔 그 반도체 지원법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한 530억 달러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삼성이든 TSMC든 어느 기업이든 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해서 절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수년간의 방대한 자금, 기술 인력, 그 피와 땀, 그리고 여러 가지 조화로운 글로벌화, 최적화된 글로벌화. 그러면 지금 바이든 정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대선인데 만약 어떤 변동이 생길 경우 이런 면에서 계속 그 예산이 유지될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공급 면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대만과 한국 기업이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의지에 따라서 미국 공장 세우고 뭔가 돌려야 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진행되지만 지금 삼성이나 TSMC를 봐도 미국 공장이 만약 삼성 또는 TSMC처럼 똑같은 퀄리티, 수율, 단순히 수율뿐만 아니라 똑같은 퀄리티 그런 수익성, 수율이랑 수익성은 절대 안 돼요. 그 현지 비용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한국과 대만과 똑같은 수준, 이 수준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요. 이런 수준의 그런 경쟁력 있는 제품. 그런 경지까지 올리려면 저는 최소 5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미 상무부 장관이 그 2월 달에 한 연설에서 2030년까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적어도 한 10년은 걸린다는 거는 미국도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 5년 후에 미국 공장이 한국과 대만처럼 그런 퀄리티에 달하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된 점은 지금 미국 공장뿐만 아니라 TSMC는 유럽이랑 일본에서도 뭔가 준비하고 있죠. 물론 네. 쉽지 않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서 미국 공장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서 더 어떻게 되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공급 측면에서 이미 과잉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전 세계 물론 신흥국들은 경제 성장이 계속 꾸준히 진행될 거지만 전 세계 글로벌로 봐서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저는 향후 몇 년 동안은 글로벌 전체 시장이 둔화는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공급 차원에서는 계속 이렇게 확장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 과잉이라든지 또는 과잉에 근접하는 이 반도체를 어디로 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작년 8월에 미국 그 반도체법 나왔을 때 저도 대학 동창 중에 TSMC의 중국 법인이라든지 반도체 쪽에 있는 친구가 몇 명 있는데 작년에 그 반도체 지원법이 나온 다음에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하는지 TSMC랑 삼성 큰일 났다. 물론 중국도 큰일 났지만 그래서 그리고 저는 몇 년 후에 미국이 자국이 원하는 그런 수준에 달성했으면 또 어떤 기괴한 독소 조항으로 그때 가서 중국 시장을 다시 독점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작업인 걸 알지만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이 지나면 중국의 첨단 반도체랑 관련된 밸류체인도 스톱 상태가 아니에요. 조금씩 기술 돌파, 조금씩 향상될 수 있어요. 그러면 10년 후에는 최종적으로 피해받는 기업은 누가 될까요? 그래서 저는 미국 입장에서 여러모로 시급할수록 조급해할수록 더 동맹국을 강제 동원해서 어떤 독소 저항을 낼 가능성은 아직도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국이 자체적인 기술 인력이나 여러 가지 국산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동시에 최근에 뭐 있었냐면 최근에 4월 10 화면을 보시면 최근에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제25회 중국 반도체 제조 연간 포럼 공급망 또는 밸류체인 혁신 발전 포럼이 열렸어요. 네. 이 포럼에 중국 현지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다 후원사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오라는 순수 중국 기업이고 몇몇 중국 기업이 있고 여기 시멘스가 있고 그리고 LAM, 람 리서치가 있고 그리고 여기 가려지는데 그 외에 AMAT 그리고 KLAC 등 미국 기업, 독일 기업들도 많이 후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는 걸 알고 미국의 어떤 의지를 거역할 수 없는 거 알지만 이 기업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중국이랑 계속 네트워크를 유지해서 언젠가 어떤 수단으로 또는 수단이란 단어는 적합하지 어떤 방식으로 중국이라는 최대 시장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게 그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랑 AI 등 그 대중 기술 투자 금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는 사실상 뭐랄까요? 악재로 해석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의 느낌은 그래요. 왜냐면 이게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나 AI에 투자하는 걸 금지하는 거잖아요. 우선 AI든 반도체든 이런 핫한 분야는 중국은 절대 투자금이 부족하지 않아요. 돈이 넘쳐나요. 이런 핫한 분야는. 그러면 그동안 미국의 대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 AI 등에 투자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물론 지분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투자를 통해서 중국 현지의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거를 감시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모니터링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바이든이 만약 그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투자를 끊어 놓는다면 그냥 중국 돈으로 투자하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더 국산화나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동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 기사가 나온 후 중국 현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중국이랑 미국 현지 법무법인들이 바빠질 거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 기업이 그 법 때문에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이 투자 못한다. 그러면 그 미국 기업이 어떻게든 나는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어떤 페이퍼 컴퍼니를 등록해서 그 기업의 명의로 중국에 투자하면, 왜냐하면 항상 법이라는 거는 호행적이라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랑 중국 현지 법무법인이 이제 바빠질 거다. 그런 말도 많고요. 그래서 미국의 중국 대상 반도체 제재는 지금 당장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발전을 좀 스톱시킨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제가 느끼기에는 반도체 쪽을 키우기 위해서 예산은 상한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옛날에 어려운 시기부터 이렇게 해왔잖아요. 물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리고 제조뿐만 아니라 소재나 장비. 하지만 오히려 이런 제재가 초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 그 업계 사람들로 하여금 각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미국 현지 공장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면 저는 미국이 중국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또는 그 독점이 100%일 수도 있고 50% 이상일 수도 있고, 절대 그 가장 돈이 되는 중국 반도체 시장을 미국이 다른 나라, 그 나라가 심지어 동맹국이더라도 그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몇 가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마침 제가 며칠 전에 그 미래학자분, 그 미중 패권 전쟁을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만드신 분이 있는데 네. 그 가운데 보니까 이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각자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네.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서로가 서로의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독점 형태의 뭔가 커넥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외의 나라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지원법의 최종 목적은, 겉으로는 1차적인 목적은 중국을 제재하는 거고,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이 그동안 없었던 반도체, 첨단 반도체 제조업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아직 그쪽이 부족하니까 대만이랑 한국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지금 지난 몇십 년 동안 예전에 그 미국 GE가 프랑스의 알스톰을 먹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그 사례를 아주 자세히 묘사한 책이 미국의 함정, 그리고 2018년에 그 중국 반도체 쪽에 열심히 하고 있는 화웨이 창업자의 딸을 캐나다에서 납치하듯이 하고, 그게 다 미국 입장에서 돈이 되는, 그동안 미국은 지금까지 많은 첨단 산업에서 기술 격차나 그런 우위를 이용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잘 나가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공교롭게도 미국이 제조 쪽이 안 되니까 그거를 시간을 벌면서 구축하기 위해서 저는 한 최소 5년 동안은 이렇게 동맹국을 강제 동원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국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거는 미국이 아닐까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시장을, 근데 그 때가 되면 미국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를 수 있겠지만 중국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역설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를 제재하고 있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그 외의 산업은 이미 미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어느 당이 집권하든 뭘 하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반도체 제재는 원하든 원하지 않는, 어차피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짓이에요. 그러면 저도 한국에 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이 과정에서 왜 대만 기업, 한국 기업이 이렇게 억울하게 끌려다니는지. 근데 이 반도체 제재가 바로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을 가장 잘 반영하는 사례가 아닐까요? 시청자분들은 또 찔링이 중국이니까 자꾸, 근데 현실은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은 지금 매년 1,000만 명의 대졸자들을 배출하고 한 인문계나 이공계의 비중이 한 6대 4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매년 한 300만 명의 이공계. 물론 그 중에 다 반드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한국은 기사를 보니까 지금 서울대나 한국의 명문대의 이공계 쪽에 합격한 학생들이 자퇴하고 다시 의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만약 지금 당장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만약 5년, 10년 후에 어떤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때 한국은 과연 한국이 몇십 년 동안 노력해서 구축한 이 반도체 산업을 잘 지탱해 갈 수 인력이 있는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럴까요? 그 반도체와 관련된 그 밸류 체인을 그러니까 중국 국내에다 모두 만들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의지,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그러한 필요에 빠져 있는 기업들, 이것이 이제 합해지면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 반도체 같은 경우 같은 전략 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기업들이 어렵고 미국의 필요에 의하다면 그 관련된 산업은 그 풀어주고 다시 미국의 그 수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네. 지금의 정책이다. 네. 그리고 예전에 GE가 그 프랑스 알스톰을 해체하듯이 해서 먹어버린 사례를 보면 저는 지금 대만이랑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갔잖아요. 결국은 미국이 인텔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언론에 나온지 모르겠지만 작년 11월에 TSMC가 한 500명 정도의 엔지니어를 미국 쪽으로 파견했거든요. 근데 파견할 때 TSMC 대만 본사 직원 명의로 간 게 아니라 대만 본사랑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미국 공장이랑 새로 고용계약을 3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좀 지나면 1년 정도 되고. 근데 그분들 중에 한 11명 정도를 미국 현지 어떤 언론사가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우선은 TSMC 미국 공장의 연봉은 대만 현지 공장의 2배. 하지만 인텔은 대만의 3배. 그리고 그분들이 뭐 자이든 타이든 갔을 때 부인이랑 자녀들을 같이 그러면 거기서 오래 살아야 하는 각오를 하고 그러면 편리를 위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지만 인텔로 간 사람들은 영주권이 바로 나와요. 그리고 그 공장이 인텔이랑 거리도 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만 현지, 저는 중국 시장 위주로 리서치를 하지만 대만을 포함해서 아시아도 전체적으로 보는데 최근엔 또 대만의 이슈니까 대만을 많이 보는데 대만 현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TSMC 본사는 미국 인텔을 위해서 핵심 인력을 키우는 그런 공장, 학교가 되지 않냐. 그래서 한국도 물론 뭐 미국의 그 특허, 기술, 라이선스 그리고 장비, 소재 다 중요한 거 알아요. 근데 길게 생각하면 제 생각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첨단 인력들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는지도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각에서 있는 이게 뭐 TSMC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미국 내 밸류체인 공장들을 만들게 하는 게 결국은 인텔 혹은 미국 기업 혹은 미국의 그 산업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니냐, 이런 시각이 충분히 그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그냥 사실이에요. 작년 반도체 지원법이 나왔을 때 제가 다른 방송에 가서 이거는 미국이 일석사조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석사조예요. 일석사조. 네, 하여튼 이렇게 그 미중 패권 전쟁 혹은 탈달러화 여러 가지 일어나는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 찔링 그 애널리스트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찔링님은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중국 쪽의 그 시각,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한 가지 어필해도 될까요? 제 유튜브에 작년 12월 시 주석이 사우디 방문, 그리고 올해 사우디 이란 외교관계 복원,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 방중, 브라질 대통령 방중, 이런 건별로 제가 심층 분석을
영상을 다 올렸는데 그 영상들을 보면 왜 브라질은 물론 중국이랑 경제 협력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나라마다 다 사정이 다르거든요. 그 영상들을 보면 프랑스는 왜 이런 이유로 중국이랑 협력한다. 브라질은 이렇고 사우디는 이렇고 또 러시아는 이렇고 각자마다 다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찐링님을 모시고 네, 중국과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상황을 살펴봤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찐중투를 운영하시는 우리 찐링님,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찐중투는요,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그래서 그래서 찐중투. 찐중투예요. 네. 나는 진짜 중국 투자 이건 줄 알았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